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2018년 2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상권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좋은 26번 문제부터 이어지는 거죠. 좋은 여건의 입지라고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말해서 목이라고 해서 목에서 목이 좋다라고 하는데 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틀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낮거나 없는 곳. 권리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전의 장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목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상점에 점포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떠나면서 어떤 요구하는 금액이죠. 즉 그 요구하는 이유는 예컨대 동일한 업종을 운영을 할 거라면은 그분이 부대찌개집을 하셨고 저도 이어서 부대찌개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하시던 분이 어느 정도 깔아놓은 어떤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고객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미 깔아져 있는 부분들을 제 수고를 덜지 않고도 제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점포를 내놓고 나가시는 분에게 어떤 대가로서 주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측정하는 거는 좋은 상권일수록 목이 좋을수록 권리금 비싸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입지가 별로 안 좋은 상권은 권리금 없습니다. 아니면 지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3번 문장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낮거나 없는 곳은 좋은 여건의 입지가 아니라 안 좋은 여건의 입지겠죠. 답은 3번입니다. 1번에 지형상 고지대보다는 낮은 저지대. 맞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무언가를 찾으러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는 어떤 성향이 있죠. 그래서 낮은 저지대 중심지가 좋은 입지고요. 이번에 동일 동선에서 출근길 방향보다는 퇴근길 방향. 출근길은 아무래도 목적이 있어야 빨리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퇴근길은 맞추고 어디 갈까라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퇴근길 방향이 좀 더 좋은 입지고요. 4번입니다. 대형 평형보다 중소평형 아파트 단지 상가. 5번도 대형 사무실보다는 5층 이하 사무실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4번, 5번은 비슷한 뉘앙스인데 여러분 아파트를 가보더라도 대형 평수가 많나요? 중간 혹은 소형 평수가 많나요? 중간 소형 평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사무실보다도 5층 이하 건물의 사무실이 좀 더 공실 없이 많이 입지에 있습니다. 즉 4번과 5번의 경우에는 그만큼 유동인구, 즉 인구수가 많다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 가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잘 팔리죠. 집이 사람 많고 5층 이하 사무실들이 일반적으로 공간도 작고 해당 임대료도 싸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무실 다 입점하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가 일단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근방은 전부 다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7번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도 간선도로를 건너거나 개울을 횡단하여야 하는 점포에는 접근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길 건너 가자 한다면 뭘 길까지 건너서 가냐, 그냥 가까워서 먹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원칙은 정답부터 말씀드리기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려는 안전추구의 원칙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동선의 심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선의 심리 법칙. 동선의 심리 법칙 해가지고요 5가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 실제로 좋은 문제예요. 5가지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1번은요. 사람이 운집한 곳을 선호한다. 인간 집합의 원칙.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식당을 들어갈 때도 사람이 많이 안에서 먹고 있으면 들어가요. 나름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좀 들어가기가 꺼려지겠죠? 2번입니다. 득실을 따져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보증 실현의 원칙. 보증 실현의 원칙에다가 적어주세요. 보증 실현의 원칙에다가 2번에다가 적어주세요. 먼저 만나는 횡단보도. 먼저 만나는 횡단보도.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길을 건너야 돼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여유 있게 가다가 마지막에 건너도 되는데 가다가 첫 번째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 파란불로 바뀌면 사람들이 그냥 뭐 그 다음 더 걷다가 그 다음 나오는 횡단보도에 건너도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내가 확실하게 다음 곳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으니까 맞고요. 3번 보셨고요. 4번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하는 최단 거리 추구의 원칙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이제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5가지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그리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해서 내비게이션도요. 항상 빠른 길 안내가 우선되는 겁니다. 최단 경로. 5번입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가장 합당한 공간을 추구하는 자아일치의 원칙. 자아일치의 원칙.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최단거리, 요거 최단거리, 그 동선 심리 법칙에 나오긴 거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동선을 따질 때,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멋지게 차려입었다. 멋지게 차려입고 일단 좀 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의 자아에 비추어서 어울리는 곳을 가려고 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번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1, 2, 3, 4만 묶어주셔가지고 동선의 심리법칙이라고 봐주셔도 크게 무방할 것 없습니다. 28번째 문제 보실게요. 점포의 입지와 관련된 아래 주장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조금 독특한 문제인데요. 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네, 상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보여줄게요. 슈퍼마켓.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디를 더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렇죠. 슈퍼마켓은 자주 방문을 하고요. 백화점은요 가끔 방문. 네. 가끔 방문입니다. 네. 왜냐면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품 자체가 다르니까요. 가끔 방문을 하는데, 잘 보세요. 슈퍼마켓이 집 근처에 있나요? 백화점이 집 근처에 있나요? 주거지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슈퍼마켓은 근처, 나름대로 인근. 그 다음 백화점은요 중심 상업지 있죠? 중심 상업지. 물론 집 자체가 중심 상업지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논리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중심지의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상권의 규모를 따질 때 상권 규모를 따질 때 자주 방문하는 곳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권이 좁다 그래요. 왜냐? 주거지 중심으로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주거지를 중심으로 조금 길게 또 넓게, 여기는 좁게 형성이 된다라고 봐요. 상권 여기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좁게 형성이 되지만, 백화점은 가끔 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멀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상권의 규모가 넓다고 표현합니다. 결론, 상권 규모가 여기는 좁다, 여기는 넓다. 멀리 나가니까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집 앞에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니까 상권이 좁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권의 규모를 말할 때 좁다, 넓다, 구매 빈도에 따라서, 즉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자주 가는 거니까 우리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주 구매하고요, 여기는 가끔 구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게요. 자주 구매하는 물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 근처란 소리예요. 집 근처에서 자주 구매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을 기준으로 집 근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상권이 좁다고 하는 거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가끔 갑니다. 가끔 가는데 조금 멀리 나가야 돼요. 차를 타고 상권까지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권이 규모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점포의 28번입니다. 점포의 입지와 관련된 아래 주장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밑줄입니다. 더 큰 상권인가요? 더 좁은 상권인가요? 더 좁은 상권입니다.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좁은 상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권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나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빈도인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빈도 범위가 짧잖아요. 그 활동 범위가 그 느낌으로요. 네. 그래서 중심지 얘기가 나와서 중심지. 이 중심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중심지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상권, 홍대 상권, 명동 상권, 누구나 아는 상권이죠. 이거를 고차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멀리 안 나가도 희한하게 그 동네에서도 핫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동네만 해도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규모는 작지만 저차원 중심지라고 합니다. 즉 중심지도 나름대로 급이 있다는 소리예요. 급이 있다는 소리. 중심지도 나름의 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중심지를 고차원, 저차원으로 구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이 중심지를 기준으로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 저차원 중심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까지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영상 멈춰주시고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29번 보겠습니다. 상권의 계층성을 최초로 주장한 상권의 계층성 밑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심지 이론과 관련이 깊은 사람 정답은요 2번의 크리스탈러입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으세요. 지금은 중심지 이론 만든 사람이 크리스탈러고 했는데 이것만 가져가 주실게요.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거 두세 번 더 봐야 되니까 지금은 툭툭 쳐나가는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서비스 업종의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의 공식에서 괄호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공식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에 방문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이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일상생활에서 키워드를 얻는 문제고요. 같이 볼게요. 매출액이란 좌석수 10개의 좌석이 있으면 좌석 점유율 얼마나 10개의 좌석이 찼는지 그 다음에 객단가라는 거는 방문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에요. 네. 객단가라는 거는 객단가 이거 잘 나옵니다. 객단가는 조금 나오는 개념인데 객단가는 방문한 고객이 지출하는 평균액이에요. 방문 고객의 평균 지출액. 평균 지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영업일수 며칠이라는 한 달 기준으로요. 그러면 괄호에 뭐가 들어가느냐? 얼마나 고객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점유하고 있고 이런 테이블에 돈을 쓰는데 얼마나 테이블이 잘 도느냐가 중요해요. 정답은요 3번의 회전율. 네. 내점 객수 2번, 4번 있죠? 2번의 내점률은요 얼마나 방문하는 확률이고요. 내점 객수는 몇 명 방문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점한 사람들이 쓰는 평균 금액을 뭐라 그래요? 객단가라고 합니다. 끝! 31번 보겠습니다. 회원제 도매클럽은 대규모 매장에서 낮은 마진, 대규모 매장 밑줄이고요. 1번, 낮은 마진 밑줄이고요. 2번입니다. 큰 매장에서 싸게 판다는 거예요. 큰 매장에서 싸게 판다는 건데 회원제 도매클럽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결론 여러 개의 매장이 뭉집해 있고 거기서 저렴하게 판매한대요. 이런 거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파워센터. 5번 파워센터에다가 적어두세요. 5번 파워센터에다가 적어두세요. 대규모 염가점. 염가라는 건요 저렴하다의 염자예요. 싸게 파는 걸 염가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나왔는데 1번에 좀 적어주실게요. 1번 중심상업지역에다가 1번에다가 적어주세요. 백화점이 바로 이런 곳에 입지를 해야 되고요. 2번은요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는요, 그냥 광범위한 일반 판매. 광범위한 상품, 일반 상품 판매입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광범위한 일반 상품 판매. 그렇죠. 우리 자주 가는 곳 있잖아요. 대형마트. 네. 왜냐? 이곳은 마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아과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치과도 있고요, 문화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3번의 네이버 후드 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3번은 겁니다. 주거지 인근. 주거지 인근. 우리 주거지 인근에 잠깐 사러 나갈 때 우리 후드티 입고 후드티 싹 쓰고 후드티 입고 가죠? 네, 슈퍼마켓. 네. 4번에 패션 전문 센터에 적어주세요. 고급 의류점. 4번에 고급 의류점. 네. 고급 의류점. 고급 의류점. 이렇게 입지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좀 정해주시고요. 요것도 한번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번입니다. 아울렛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울렛몰. 여러분 아울렛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주거지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할인된 흔히 말해서 2월 상품 안 팔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는 곳이죠. 그리고 대규모 형태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가장 옳은 것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3번입니다. 스스로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규모와 점포 구성을 가진다. 여러분 아울렛 매장 가면은 스포츠, 정장, 캐주얼, 신발, 구두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의 그 식당도 있고요. 물론 그 점포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스스로 고객들을 흡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외, 외곽 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1번 틀린 문장 체크해 볼게요. 1번에요. 주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나 창고에 입지한다. 1번에 적어주세요. 물류센터. 1번은 물류센터 같은 거 얘기하는 물류센터. 네. 물류센터나 공장을 의미하는 공장. 네. 2번 보시면요. 하자 상품이나 2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만 입점한다. 물론 2월 상품을 파는 건 맞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슨 하자 상품 파는 건 말이야. 누가 하자 상품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거부터가 틀렸죠. 하자 상품은 아니고요. 2월 상품 맞고요. 그 다음에 적어주세요. 30에서 70%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비교 구매를 돕기 위해 다른 지역 쇼핑센터 인근 지역에 입지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 구매가 아니라 단독으로 입지하기 때문에 인근 센터가 없습니다. 교외 지역에 한산화되어 있습니다. 5번도요. 입지 특성 때문에 상권의 범위는 소재지 도시를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납니다. 일단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도요. 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해당 입지의 상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물어봤어요. 높은 걸. 네. 무슨 얘기냐면 상권 발전에 좋은 거죠.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인근에 지하철역이 새로 들어선다. 너무 좋은 거. 역세권이 되는 거죠. 역세권. 근데 이제 1번과 2번은 대놓고 틀린 게 도보로 접근하기 약간 먼 거리. 아시겠지만 도보로 걷기에 먼 거리라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보보다 차를 타야 된다는 거는 방문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보가 가까워야 좋은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용도가 전용 공업지역으로 바뀐대요. 흔히 말해서 공단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5번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던 주변 도로에 새로 마을버스가 통과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변을 좀 인식을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패 삼겹살집도 있구나, 스타벅스도 생겼구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마을버스가 통과한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보나요? 밖을? 핸드폰만 보고 가죠?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34번 보시겠습니다. 도매상의 입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상이 입지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도매상은요 아시겠지만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소매상을 상대하는데요. 소매상을 상대하는데 소매상은 또 누구를 상대해요?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소비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가 잘 접근하려면 누가? 소매상이 바로 소비자와 인근, 즉 중심지에 위치해야 돼요. 소매상이 중심지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소비자를 만나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소매상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도매상은요 절대적으로 소비자를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왕이면은 도매상이 굳이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5번입니다. 도매상은 보통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5번의 도매상은 소매상으로 바꿔주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소매상 바꿔주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네. 어떤 공식을 묻는 말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합니다. 매장 면적 비율법, 말 그대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장의 면적이 전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매장 면적 비율법은 상권 내 동일 업종의 총 매장 면적에서 점포의 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총 밑줄입니다. 총 매장 면적에서 점포의 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밑줄입니다. 즉 전체 동일 업종의 전체 면적이 100이면은 이 100 중에 우리 면적이 얼마냐 이거 우리 매장만 가지고 이용하여 해당 점포의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매장 면적 비율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은요. 총 잠재 수요와 상권 인구의 상권 밖의 구매 비율일까요? 상권 내 안의 구매 비율일까요? 상권 안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예상 매출액이 상권 밖에서 구매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동일 업종의 상권 안에서 구매하는 걸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이란 말을 안 또는 내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상권 밖이 아니라 상권 밖이 아니라 상권 내 상권 내 상권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문제는 특히 정의가 3번입니다. 해당 점포의 매출은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과 매장 면적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것도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까지 볼 필요 없이 상권 안에서 구매하는 것만 챙기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35번까지 하셨고요. 36번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